자, 그럼 태풍이 있게 되면 어떤 피해가 예상되느냐? 태풍이 줄 수 있는 피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풍,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너무 세서 나타나는 피해가 있고, 두 번째는 호우, 비를 많이 뿌리니까 비 때문에 나타나는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해와 비 피해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자체가 워낙 큽니다. 태풍은. 바닷물이 막 증발하고 이게 수증기 응결해서 공급하는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는 거기 때문에 벼락치는, 천둥번개치는 그런 에너지의 10억 배, 10억 배의 에너지가 태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를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에 투하됐던 원자폭탄하고 비교하면 원자폭탄 10,000개, 원자폭탄 1만 개가 폭발하는 그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중위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중위도 쪽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풍이 불게 되면 이 강풍이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간판, 표지판 이런 거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도시라고 안 위험한 게 아니라 도시가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강풍 피해는. 왜냐면 시설물들이 막 날아다니고 낙하하니까. 그리고 정전이 되고 통신도 다 두절이 되고 그런 피해들을 입고 도로라든가 다리가 유실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비를 워낙 많이 뿌리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바다에서는 선박 피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또 수반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자체로뿐만 아니라 태풍의 수반되는 현상에 의해서 또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풍랑과 너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태풍이 오게 되면 바다 위에 강한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점점 높아지죠.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높아지는 그거를 우리 풍랑이라 그럽니다. 풍랑이 만들어지면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파해 가죠. 전파해 가다 보면 멀리서 바람이 안 부는 곳에서도 출렁출렁합니다. 이거는 너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너울로 전파해 가기 때문에 풍랑과 너울 둘 다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 너울은 전파 속도가 태풍 진행 속도보다도 2배에서 4배 빠릅니다. 그래서 너울이 태풍보다 먼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태풍이 올라오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벌써 해상에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풍랑과 너울이 동반이 되고, 또 하나는 이 태풍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서 기압이 높으면 해수면을 많이 누르고 기압이 낮으면 해수면을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해수면이 올라옵니다. 보통 1헥토파스칼 낮아지면 해수면이 1cm 정도 올라가는데, 태풍이 아까 뭐 예를 들면 970헥토파스칼이다. 중심 기압이 970헥토파스칼이면 1000헥토파스칼보다 한 30헥토파스칼 낮아진 거잖아요. 30. 그럼 해수면이 30cm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cm 해수면이 올라가서 해안에 도달하면 침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일인데, 이런 해일을 폭풍해일이라고 부르고요. 이 폭풍해일은 언제 태풍이 여기를 지나가느냐에 따라, 상륙하는 시점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규모의 저기압이어도 이 똑같은 해일의 높이가 있어도 여기가 조석에 의해서 고조, 만조대가 돼 있으면 해수면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폭풍해일이 오게 되면 더 많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부터 알아보면 루사는 일단 만들어진 거는, 발생은 괌 북동쪽 해상에서, 당연히 바다에서 만들어지죠. 수온이 높은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만들어집니다. 북상할 때는 서쪽으로 이동을 하죠. 무역풍 영향을 받으니까 서쪽으로 하면서 북상하다가 강한 태풍이 돼서 강도가 증가하고, 이제 세계 기상기구 기준으로도 태풍이 되는, 즉 초속 33m, 34m가 넘는 그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게 8월 25일이었고요. 8월 30일 정도 되면 이게 이제 선회를 해서 다시 동쪽으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주도 동쪽을 지나게 돼요. 제주도 동쪽은 이 따뜻한 바닷물이 아주 두껍게 있는 곳입니다. 태풍이 와서 강풍이 이걸 섞어줘도 따뜻한 물끼리 섞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온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강도를 유지하면서 남해안에 상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남해안에서 고흥반도 있는 그쪽에서 이제 상륙하면서 큰 피해를 줍니다. 왜 이렇게 강했느냐? 일단 태평양의 수온이 높았어요. 8월 말 9월 초. 수온이 가장 높은 시기고, 그다음 남쪽에서 비구름이 유입하면서 루사는 비를 또 많이 뿌리게 했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풍도 있고 호우도 있고, 그러면서 피해가 겹쳤고요. 북쪽에 있던 차가운 대기하고 이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여기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그러면서 비를 많이 뿌리게 되고, 여기에 강릉 같은 경우는 영동 지방은 태백산맥이라는 이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이 지형 때문에
동풍이 불게 되면 상승기류가 나타나면서 상승기류가 나오면 구름이 많이 늘어지고 비를 많이 뿌리게 됩니다. 그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강릉 지방에 비를 많이 뿌리게 됐죠. 태풍이 내습했을 때 강수량 순위를 갖다가 기록 집계한 것을 보시면은 역대 태풍 중에서 가장 많은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것이 2002년 태풍 루사였습니다. 루사 때는 강릉에 870mm의 비가 기록이 됐는데요. 1년에 내릴 비의 상당 부분이 그날 하루에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급의 비가 폭우가 돼서 쏟아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우 피해도 많이 나타났던 게 루사입니다. 루사는 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풍도 불고 비도 많이 뿌렸기 때문에 강풍 피해, 호우 피해가 다 겹쳐서 나타났습니다. 그 루사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에 매미, 2003년에 매미가 또 2003년 9월에 9월 초입니다. 시기도 비슷하고요. 매미도 비슷하게 괌 북동쪽 해상에서 열대에서 만들어지고요. 열대폭풍, 또 강한 열대폭풍 거치면서 점점점 발달하고 강도가 증가하면서 결국 세계기상기구 기준으로 또 태풍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발달을 하고 이 태풍이 돼서 서서히 동쪽으로 선회를 하기 시작하죠. 다시. 왜냐하면 편서풍 때에 진입하니까. 그래서 동쪽으로 선회하다가 수온이 높은 그 제주도 동부, 거기는 따뜻한 물이 두껍게 있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섞어줘도 계속 따뜻한 물인데 제주도 동부를 지나면서 그 강도를 유지하게 되고 그 상태로 남해안에 상륙을 해서 아주 큰 피해를 줍니다. 우리가 풍속을 10분 간격으로 측정할 때 최대가 되는 것은 최대 풍속, 1분 간격으로 측정할 때 최대인 것은 최대 순간 풍속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최대 풍속도 역대 최대였고 순간 풍속도 최대로 기록이 됐는데 최대 순간 풍속은 이제 60m/s 초속 60m라는 게 기록이 됐는데 사실 그 이상이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만 해도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풍속계가 최대로 기록할 수 있는 풍속이 초속 60m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미 때 이게 이제 기록은 됐는데 그보다 더 강한 바람이 와도 60까지밖에 기록을 못하니까 초속 60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풍속계를 다 바꿔서 초속 80m까지 측정하던 이제 이런 풍속계로 바꿨는데 그렇게 풍속계를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도 바로 이 2003년 태풍 매미였던 것이죠. 그만큼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이 매미이고요. 또 하나는 해일, 그러니까 폭풍 해일이 동반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닷물을 들어올려서 침수 피해가 또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 실종자가 발생했고 이재민도 4,000세대 이상, 10,000명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재산 피해액도 피해 복구액 합쳐서 10조 원 이상 이렇게 들었고요. 특히 그 오른쪽에 해당하는 경남 지방 위험반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강풍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태풍이 상륙했던 시기가 하필이면 만조시여서 조석에 의해서 해수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만조 때는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폭풍해일이 와서 이거 해수면을 더 들어 올리니까 2m가 넘는 이 해수면 상승이 있어서 범람하면서 내륙으로 다 들어와서 바닷물이 침수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 당시에 지하 노래방에 갇혔던 사람들이 뭐 그대로 익사했다는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마산 지하상가 이런 지하에서 큰 피해들을 입었습니다. 또 산간지방에서는 폭우하고 겹쳐서 산사태가 발생했죠. 자, 그런 앞에 두 사례하고 매미하고 루사하고 매미하고는 달리 2018년 태풍 솔릭은 경로부터가 좀 다릅니다. 그 당시에 그 2018년 19호 태풍이 솔릭이고 20호 태풍이 시마론인데 솔릭하고 시마론이 서로 간섭을 합니다. 후지와라 효과라고 하는데 서로 간섭을 하면서 경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도 영향을 받아서 솔릭은 해상에 있을 때 천천히 이동합니다. 천천히 이동하다 보면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얻으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죠. 강도가 증가하고 점점 강해지니까 이거는 역대급 태풍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고 이게 한반도 상륙할 때 아주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역대급 피해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휴업 뭐 이런 논란들이 많았고 결국 그 7천여 개 학교가 다 휴교를 합니다. 그리고 대비를 했는데 사실은 전남이라든가 제주 이런 곳에는 좀 피해가 있었지만 상륙 직전에 급격하게 약화됐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게 태풍이 지나간 거냐?
역대급 태풍이 아니고 역대급 허풍이다. 또 뭐 기상청이 아니고 오보청, 구라청 이런 식으로 기상청에서 아주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일기예보가 아니고 일기예능이네 뭐 이러고 예, 쏠릭이 아니라 쏠레발이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패러디를 하면서 아주 기상청이 곤혹을 치르는데요. 사실 이 우리가 자연현상을 예측할 때 항상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가지고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예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태풍 경로 오차는 지난 한 20년 동안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경로 오차가 100km 정도 이내가 됩니다. 선진국 수준의 예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100km 경로 오차를 가진다 그러면 미국 같으면은 플로리다 주의 동쪽으로 오냐 서쪽으로 오냐 뭐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플로리다 주로 오니까 잘 맞춘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100km 차이가 나면 예, 부산으로 오냐 뭐 광주로 오냐 이러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경로 오차에 우리 그 국민들의 기대치도 높고 근데 지금 우리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경로 오차 한 100km 정도. 그래서 과거보다는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강도 오차는 많이 못 줄이고 있는데요. 얼마나 강해질지 약해질지 이런 이것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좀 줄이긴 했지만 많이 줄이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다, 그 밑에 있는 바다하고의 상호작용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풍 그 쏠릭 경우에도 제주도 서쪽으로 왔는데 제주도 서쪽으로 오면서 바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강도가 갑자기 약해진 겁니다. 제주도 서쪽에는 이 깊은 곳에 차가운 냉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황해 저층 냉수라고 부르는 물인데 이게 수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여름철이 돼서 표측은 따뜻하지만 그 바로 아래에는 차가운 물이 있거든요. 근데 태풍이 오면서 강풍이 이걸 섞어주니까 여기 따뜻한 물이 있던 표측이 이 아래 차가운 물하고 섞여서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태풍이 에너지를 얻지를 못하고 에너지를 뺏기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약해졌죠. 상륙 직전에 약해져가지고 상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도 오차를 줄이려면 이런 바다하고의 상호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